마음 같아서는 미사일이라도 한 발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설마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KF-21 보람의 사업 참여차 카이에 파견되어 있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극비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KF-21 개발 과정에 확보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기술 자료를 USB에 담아 밀반출하려다가 천만다행히 카이 보안 검색대에서 발각되었는데요. 그 즉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국정원, 방사청, 방첩사 등 수사기관이 총동원되어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전투기 기술이 하루아침에 인리로 유출될 뻔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는데요. 물론 카이는 내부 보안 등급에 따라 엄격하게 출입 가능 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인리 기술진은 대부분의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자들 역시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핵심 전략 기술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민간 기업에서조차 기술 스파이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죄입니다. 하물며 군사기술의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쯤이면 군사적 도발과 크게 다를 게 없을 정도인데요. 그나마 지금까지는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분담금 미납으로 골머리만 썩여왔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 물리적 타격까지 입히는 꼴입니다.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나서 인리의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진짜 인리를 손절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이는 도적질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가뜩이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KF-21 기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협의 중인데 이어 대한민국과 UAE는 지난 2023년 MOU를 체결했던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통칭 MCX의 공동개발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리의 기술 도적질 시도가 벌어졌으니 사우디와 UAE가 대한민국의 기술 보안에 의문을 가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카이 보안 검색대에서 유출 시도가 적발된 덕에 사전에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내 여론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국내에서는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큰 편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어떻게 확보한 기술인데 이걸 공유하냐는 주장이 적지 않은데요. 심지어는 방산 수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가 날로 먹을까봐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방산 수출은 언제나 기술 유출 위험을 동반하고 대한민국이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에 적극적일 때마다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나아가 공동개발은 장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책임지는 미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올라가는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도적질 직전 기술 이전 논란에 불을 붙인 건 폴란드였습니다. 아마 저희 꺼리튜브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돈도 빌려주고 현지 생산도 하고 기술까지 이전하면 이게 호구짓이지 수출이냐? 완전히 이해 못할 터무니없는 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당장 눈앞에 방산 수출에 눈멀어 불공정 계약을 한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런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가장 큰 걱정은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를 사다 쓰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 기술을 이용해 방산시장의 라이벌로 성장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오해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술 이전을 나서 만드는 법부터 최종 조립까지 전부 넘긴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대한민국이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조치로 에이사 레이더, IRST, EOTGP, RF제머 등을 독자 개발해야 했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를 K2 흑표 수출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최초로 적용하는 데 성공한 반능동 유기압식 ISU나 자탄 방어가 가능하고 뛰어난 성능의 장갑 제조 기술, 기동간 사격 시에 다른 서방 전차의 명중률을 압살해버린 고성능 사격 통제 시스템 등 대한민국만의 초격차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핵심 기술이 이전 목록에서 제외되었는지는 극비사항이라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최초의 3.5세대 전차였던 프랑스 르클레르가 등장한 1990년 이후 30여 년간 상용화된 기술을 이전했을 테고, 폴란드가 이를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K2 흑표 이상의 전차를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수십 년 후 폴란드가 K2PL을 자체 생산하게 되고 이걸 유럽에 공급하는 상황을 주도하더라도 결국은 라이선스비를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서 말한 핵심 부품들은 대한민국에서 수입해서 공급해야 하는 형편일 것입니다.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관계와 비슷한데요. 게다가 폴란드가 기본 계약을 체결한 물량은 K2 흑표만 따져도 무려 980대에 달합니다. 이 물량을 전부 공급하려면 못해도 2030년대 말이나 가능할 텐데요. 그쯤이면 대한민국은 이미 한참 전에 K2 흑표 미래화 개량을 끝마치고 심지어 차세대 전차인 K3를 방산시장에 선보인 이후일 것입니다. 폴란드가 아무리 빨리 기술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은 반 세대에서 한 세대 이상 앞선 기술을 상용화한 셈입니다. 이건 폴란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좁힐 수 없는 격차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지금까지 단 한 나라,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초기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수출을 노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조차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폴란드 역시 제조업 강국인 만큼 대한민국처럼 성장할 수 있지만 그때쯤이면 대한민국은 이미 방산시장에서 부동의 점유율을 구축한 뒤일 것입니다. 오히려 기술 이전으로 대한민국이 방산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이득이 더 큽니다. 수출국은 기술 이전을 통해 수입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의 자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약과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술 이전, 공동개발은 방산 분야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군사기술이 평준화를 이룬 지금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무리입니다. 현재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 번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는 하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죠. 최근 대한민국은 대형 수송기 추가 도입 사업에서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통의 명가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다 이미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C130J 대신 브라질 엠브라에르에서 만든 C390 밀레니엄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성능만 보면 C390이 우세하긴 했습니다. C130은 그동안 현대화 개량을 거치긴 했지만 1957년에 실전 배치된 구형 기종입니다. 거의 70년간 현역으로 운용 중인 노장 중의 노장이죠. 터보프롭 엔진을 탑재해 연비는 좋지만 20톤으로 물자를 최대한 적재하면 2200km를 비행하는 게 한계였습니다. 수송 능력, 비행 범위 모두 2% 부족한데요. 반면 C390은 두 개의 터보팬 엔진을 탑재했고 23톤의 화물을 싣고도 2400km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고 속도 역시 C390이 C130J보다 시속 300km 이상 더 빠릅니다. C390이 수송 능력, 항속거리, 속도 등 모든 면에서 C130J보다 우세한 것이죠. 게다가 개발사인 엠브라에르 역시 민간 항공 분야에서는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대 항공사로 거론될 정도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C390을 선택했을 때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능을 떠나 C130이 수송기 분야에서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이번 수송기 추가 도입 사업의 물량은 고작 세대뿐이라 C390을 도입할 경우 유지보수에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이 이미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C130을 선택할 것이라 추정했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딱 하나가 대한민국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C390이 대한민국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성능이나 운용 적합성, 가격 등이 아니라 국내 기업 협력 부분이었습니다. C390의 개발사인 엠브라에르는 국내 3개 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했고 심지어 보다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정비센터 건설까지 약속했습니다. 50년 전 수송기 기술로 여전히 콧대만 높은 록히드 마틴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서 가장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UAE와 MCX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수송기 MCX는 탑재 중량만 최소 30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수송기입니다. 20톤 내외인 C130J는 물론이고 26톤인 C390보다도 탑재 중량에서 한 수 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UAE도 수송기를 개발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C390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수송기 분야에 상용화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UAE와 공동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브라질, UAE의 삼각 개발 그룹이 형성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은 이미 보편화된 수송기 기술을 굳이 또 중복해서 개발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UAE라는 든든한 오일머니를 확보하면서 리스크 역시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현대 방위산업은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평준화되면서 무기체계 그 자체의 성능 고화보다 독보적인 핵심 기술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승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공동 개발을 주저한다면 선두그룹과의 격차만 더욱 벌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MCX 개발 계획처럼 보편화된 기술이라면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에 활용하고 이를 발판으로 공동 개발로 빠르게 선두그룹을 따라잡아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개발만 한다고 끝은 아닙니다. 기술을 지키기 위한 방산보안 대책 역시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에 개발 데이터를 훔치는 데 성공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불상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리는 방산시장에서 철저히 고립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일벌백계로 인도네시아를 응징해야 군사기술 보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잘못 건드리면 정말 제대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기술 유출이 두려워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주저한다면 결국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2 옥표 폴란드 기술 이전에 대해 많은 분이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 꼴이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알타이 전차는 기술 이전으로 대한민국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두 사례에는 명확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먼저 알타이 전차는 K2 옥표 수출의 기술 이전이 추가 옵션처럼 붙은 게 아니라 명백히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7년 튀르키예가 국산 전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또한 레오파르트2와 르클레르의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함께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한민국과 K2 옥표가 기술 도입국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현대로템이 총괄적인 설계 지원 및 기술 이전, 현대위아가 55구 경장 120mm 활강포 생산 기술, 삼양컴택이 복합장갑 설계 지원, 마지막으로 풍산그룹이 장갑 방호 성능 평가를 도맡았습니다. 즉 말이 설계 지원이나 기술 이전이지 사실상 기술을 판매한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타이 전차는 튀르키예가 개발국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K2 옥표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K2 옥표가 주포로 55구 경장 120mm CN08 활강포를 탑재하고 부무장으로 12.7mm K6 대공기관총, 7.62mm M62 공축기관총, 66mm KM25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 두 문을 탑재한 것처럼 알타이 전차도 MKE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와 아셀산 스탬프2 12.7mm 중기관총 RWS 7.62mm 공축기관총을 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장 수준이 동일한 셈인데요. 적재 능력도 K2 흑표가 주포 40발, 부무장 12,000발을 예비 탄약으로 수납할 수 있듯이 알타이도 전차포탄 40에서 45발, 부무장 탄약 11,200발을 적재할 수 있어 대동소이합니다. 심지어 두 전차 모두 최대 항속거리 450km, 최대 도하심도 4.1m로 같아 비슷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K2 흑표가 도로 기준 시속 70km, 야지 기준 시속 50km로 알타이가 도로 기준 시속 65km, 야지 기준 시속 45km인 것에 비해 약간 더 빠른데요. 이는 K2의 전투 중량이 56톤으로 65톤인 알타이 전차보다 9에서 10톤가량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알타이가 흑표보다 한 쌍 더 많은 7쌍의 보기륜을 탑재하면서 그만큼 차체 길이가 길어진 탓인데요. 지금까지의 제어만 보면 평상 이외의 K2 흑표와 알타이의 큰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튀르키예가 순조롭게 알타이 전차를 양산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과 K2 흑표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튀르키예는 중동과 남유럽을 잇는 천혜의 환경을 타고났으며 군사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국입니다. 당연히 같은 값에 같은 성능이라면 유럽과 중동의 약소국들이 알타이 전차를 도입해 튀르키예와 군사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려 할 텐데요. 실제로 튀르키예는 마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듯이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 K2 흑표를 저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는 알타이 전차 기술 이전에 참여한 국내 방산 기업이 민감한 군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매국 기업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리숙한 대한민국이 당장의 이득에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튀르키예와 알타이가 잠시 동안은 대한민국과 K2 흑표의 대항마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는 곧 금세 거품이 빠져버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얘기해서 알타이 전차는 K2 흑표와 비교하면 속빈강정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자장비부터가 K2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저사양인데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통장치와 전자장비는 튀르키예가 독자 개발한 탓입니다. K2 흑표는 기동간 사격 시의 명중률 보정이나 장기간 교전 시 포신의 굴곡률을 자동으로 측정해 명중오차를 줄여주는 동적 포구 감지기와 목표물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예상 위치를 계산, 자동 조준하는 목표 조준 프로그램, 고속 기동 물체와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시스템 등 경이로운 성능의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C4I 기반 데이터 링크 연동을 통한 전장 관리로 단순히 눈앞의 전투만이 아닌 전술 단위의 폭넓은 전장 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반면 알타이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측풍 감지기 등 사격 명중률을 보조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사통장치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력 전차의 세대 구분 기준으로 두 전차는 반세대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기술 이전과 설계 지원을 해줬다 해도 알타이 전차의 기술은 우리 기준으로 이미 1980년 수준에 불과합니다. K2 흑표가 아니라 88 전차 K1 초기형과 비교해도 될 지경인데요. 더군다나 방어력 측면에서도 K2가 자탄 방어에 성공하며 800mm 이상의 세계 최정상급 방어력을 입증한 반면 알타이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720mm급 방어가 한계입니다. 또한 자동장전 장치를 포기하고 탄약수를 배치한 탓에 알타이는 탑승 인원이 4명, K2는 탄약수가 빠진 3명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수장치마저 K2 흑표가 전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적용하면서 상당히 유기적인 기동이 가능해진 반면 알타이의 비능동 ISU는 기껏해야 K21 장갑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겉모습은 얼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었지만 핵심적인 모든 능력에서 K2 흑표보다 한참이나 뒤처진 열화판이 바로 알타이 전차인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설계 지원이 끝나고 난 후 튀르키예는 고군분투 개발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기술력 부족과 내부 문제 등으로 간신히 2023년에 들어서야 시제품 2대를 자국 육군에 인도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과정에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야 2025년 100대 배치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18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설계 지원까지 받았음에도
없어도 실전 배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알타이 전차를 두고 튀르키예판 아준 전차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대한민국은 설계 지원과 기술 이전을 수행했을 뿐 어찌되었든 개발 주체는 튀르키예 측이지만 알타이 전차에 투입된 기술 중 60%는 K2 궤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거의 마음으로 낳은 자식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튀르키예가 결코 나머지 40%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것과 그걸 실기체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에게 배워 만든 기술로 방산 시장에 도전 중일 뿐이라고 기술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물론 알타이 전차를 100대 도입하기로 한 카타르의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알타이 전차는 대한민국 K2 궤와 마찬가지로 메인스트림 시장에 도전할 감량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원하는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히려 대한민국은 중량과 형상이 비슷한 알타이 전차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차 파워팩을 실험하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개발한 파워팩인데 튀르키예에 넘겨주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대한민국은 파워팩 수출과 함께 제3국 수출 금지까지 계약 조항에 추가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냉철한 판단으로 상대 국가의 군사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대한민국의 무기로 삼는 게 더욱 현명한 판단입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얻은 것들로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무기 체계의 세대를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지정한 최소의 커트라인이 바로 반세대입니다. 기술 이전이란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할 가치가 충분한 가장 최선의 기술 실험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물론 기술 유출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폴란드만 보더라도 K2 표-GF 모델 180대를 직도입하고 차후 국내에서 K2PL 사양 개발 후 450대를 완제품인도 2026년부터 폴란드 국영방산업체인 PGG와 370대를 현지 생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48문을 GF 형식으로 우선직 도입하고 나머지 K9A2 사양과 동일한 K9PL 624문을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FA50이 GF 모델 12대와 차후 36대의 FA50PL 모드를 직도입 방식으로 인도받는데요. 만에 하나 폴란드가 라이선스와 이전된 기술을 빼돌려 K2표, K9 자주포 FA50의 카피품을 만들어버린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기극에 가까운 이런 행동이 벌어질 리는 만무하고 두 번째, 수백 대에 달하는 생산 숫자만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이만한 물량을 전부 소화하려면 최소 10수년은 필요합니다. 그 사이 당연히 대한민국은 폴란드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발전에 성공한 상태일 텐데요. 1970년대부터 독자 기술 개발에 돌입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자주국방에 성공한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미국산 무기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격차를 메우기가 절대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술력을 시험할 기회와 예산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K2는 K2PL 덕분에 능동방어 체계 탑재에 다시 연구에 들어갔고 K9 역시 A2형 개량 일정을 2027년에서 2024년으로 3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철저한 계약 조건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초대규모 방산 계약이 있어선 초심자와 다름없습니다. 폴란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철저한 제도 또한 하루빨리 준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